결혼한 지 12해가 됐다. 나는 우리가 빠듯하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남편 통장 내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날은 그냥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딸아이 학원비 고지서가 왔는데 자동이체 계좌를 바꿔야 해서 남편 폰으로 은행 앱을 잠깐 열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나는 그냥 이체 내역 화면만 찾으면 됐다. 화면을 위로 올리다가 손가락이 멈췄다. 매달 25일 같은 계좌번호로 200만 원. 나는 스크롤을 더 올렸다. 지난달도 200만 원. 그 전달도, 그 전전달도 수신인 이름을 확인했다. 남편 어머니 성함이었다.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12해 동안 남편이 말한 월급은 350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영업직이라 기본급은 낮고 실적에 따라 조금 오르내린다고 했다. 그 말을 나는 의심 없이 믿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 통장에서 나갔다. 딸아이 학원비 셋도 내 카드로 긁었다. 명절 때 시댁 재수장도 내가 받다. 내 월급 240만 원으로 이 집 살림 거의 전부를 꾸려왔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줬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숫자는 200만 원이었다. 매달 25일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찌개 불을 줄이고 국자를 들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저녁 먹으면서 남편은 회사 얘기를 했다. 이번 달 실적이 별로라 상여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나는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바라봤다. 200만 원, 350만 원이라고 했던 월급에서 200만 원을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보내면 남는 돈이 150만 원이다. 거기서 자기 교통비, 점심값, 담뱃값을 빼면 실제로 이 집에 들어오는 건 30만 원이 고작이었다. 딱 내가 받아온 생활비만큼.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350만 원이 아닐 수도 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거기 보관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차보험 증권, 세금 영수증, 그리고 회사 관련 서류들. 서랍 맨 뒤편에 크래프트 봉투 하나가 있었다. 꺼내보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었다. 작년 것이었다. 총급여 960만 원. 나는 숫자를 2번 읽었다. 1년에 96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580만 원. 580만 원. 나는 봉투를 원래 위치에 정확히 돌려놓았다. 서랍을 닫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컵을 꽉 쥐었다. 580만 원과 350만 원의 차이. 매달 230만 원. 12년이면 나는 계산을 멈췄다. 지금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숫자를 지금 다 알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안 됐다. 핸드폰을 들어 원천징수 영수증을 찍었다. 그리고 사진 앨범 안에 숨겨진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레시피 스크랩이라고 붙였다.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남편 폰을 엿보는 건 딱 한 번으로 충분했다. 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썼다. 시어머니와 나누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연스럽게 확인했다. 남편이 폰을 식탁 위에 두고 화장실 갈 때 나는 설거지를 하는 척 슬쩍 화면을 봤다. 일주일 사이에 파악한 것들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달 25일 이후에 반드시 남편에게 연락했다. 내용은 늘 비슷했다. 잘 받았어. 고마워. 그리고 가끔은 이번 달은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어? 관리비가 올랐어. 또는 언니 칠순 선물해야 하는데 어쩌지? 남편은 항상 알겠어요라고 답했다. 나는 그 패턴을 기억해뒀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갔다. 결혼 초에도 이랬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결혼 첫 해에 남편은 자기 월급이 270만 원이라고 했다. 그 뒤로 조금씩 올랐다고 했고 지금은 350이라고 했다. 그게 12해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숫자였다. 나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메모 앱을 열었다. 확인된 것. 실제 연봉 960만 원, 월 580만 원. 매달 시어머니 계좌 이체 200만 원. 내게 알린 월급 350만 원. 미확인. 언제부터? 이유가 뭔지. 시어머니가 요구한 건지. 남편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나는 메모를 저장하고 폰을 가방에 넣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명절 전에 한 번 오라는 연락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더니 웃었다. 응, 그냥저냥 남편이 잘 챙겨줘서. 나는 그릇을 헹구면서 목소리를 낮췄다. 많이 보내드려요. 아니, 그냥 생활비 조금. 내가 혼자 사니까 쓸 데도 별로 없어. 조금. 나는 속으로 되새겼다. 매달 200만 원이 조금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엑셀 시트를 새로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가계부 정리라고 했다. 왼쪽 칸에는 내가 12해 동안 이 집에 쓴 돈을 적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비. 월 평균 25만 원에 144개월. 3,600만 원. 딸아이 학원비. 셋 합쳐서 월 평균 130만 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년치. 360만 원. 식비 및 생활비. 월 평균 70만 원에 144개월. 1억 80만 원. 명절 제수 및 시댁 선물. 연평균 50만 원에 12년 600만 원. 아이 의료비 및 교육 준비물. 연평균 80만 원에 12년 960만 원. 기타 공과금 및 인터넷. 월 15만 원에 144개월 260만 원. 합계를 자동 계산했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2억 760만 원.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12해 동안 내가 이 가정에 쓴 돈이 2억 7천에 가까웠다. 내 월급 240만 원을 거의 전부 쏟아부었다는 이야기였다. 오른쪽 칸에는 남편 것을 정리했다. 실제 월급 580만 원에 144개월. 총수입 추정 8억 520만 원. 내게 알린 월급 350만 원에 144개월. 5억 400만 원. 차이 230만 원에 144개월. 3억 320만 원. 확인된 시어머니 이체 200만 원에 최소 5년 확인 가능한 기간. 1억이 0만 원. 나는 숫자를 보면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너무 선명해서 약간 무섭기까지 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아,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러면 나도 내 방식으로 해보자. 다음날 은행 앱을 열었다. 결혼 전 내 이름으로 쓰던 적금 계좌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잔액이 거의 없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계좌로 매달 26일에 180만 원씩 자동이체를 새로 걸었다. 그리고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제했다. 아이 학원비 자동이체도 잠시 멈췄다. 대신 내가 직접 내는 방식으로 바꿔놓기만 했다. 티가 나지 않는 선에서. 나는 그날부터 퇴근 후 1시간씩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수채화 수업이었다. 일주일에 2번 저녁 7시. 남편한테는 사내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회사 동료 한 명이 같이 다니고 있었으니까. 집에 8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녁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는 날이 생겼다. 처음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저녁이 왜 없어?
바빴어. 밖에서 간단히 먹었어. 남편은 눈을 찌푸렸지만 배달 앱을 열었다. 배달비가 나오는 게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냉장고가 비어가기 시작했다. 반찬이 없어졌다. 내가 장을 보지 않았다. 남편이 뭘 먹을지 알아서 해결하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사오기도 하고 배달을 시키기도 했다. 열흘 뒤 남편이 물었다. 요즘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어디가 엉망이야?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CFP 자격증 교재였다. 재무설계사 시험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반찬도 없고 청소도 안 되고 나도 매일 출근해. 자기도 퇴근하면 같이 하면 되잖아. 남편이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다 네가 해왔잖아. 그동안 내가 해온 거고 앞으로는 같이 하는 거지. 남편이 더 말을 잇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왔다. 이메일로 청구서가 날아왔고 남편 폰에도 알림이 떴을 것이었다. 이틀이 지났는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3일이 지나자 남편이 물었다. 관리비 자동이체가 왜 안 됐어? 연체 문자 왔는데 내가 바꿨어. 왜? 나는 교재에서 눈을 들었다. 그 계좌 쓸 때가 생겨서. 관리비는 자기 명의 고지서잖아. 자기 계좌에서 내면 되잖아. 남편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항상 네가 냈잖아. 그동안 내가 냈던 거야. 이제는 같이 부담하고 싶어. 남편이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지갑을 꺼내 관리비를 이체했다. 그러면서 말을 뱉었다. 월급이 빠듯한 거 알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책장을 한 장 넘겼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 남편이 거실에서 나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는 부엌에서 나와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약간 부어 있었다. 할 말이 있어. 들을게. 남편이 손을 깍지 끼었다가 풀었다. 어머니한테 내가 좀 보내드리는 게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 사시고 연금이 많지 않아서 내가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얼마나? 남편이 잠깐 시선을 피했다. 한 달에 조금. 얼마나?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200만 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얼마나 됐어? 오래됐어. 결혼 초부터. 나는 잠시 침묵했다. 결혼 초부터. 12에 200만 원. 자기 월급이 얼마야? 남편이 눈을 들었다. 그건 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자기 월급이 얼마냐고. 쌈바옷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노트북을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열었다. 엑셀 파일을 찾아 남편 앞으로 화면을 돌렸다.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게 뭐야? 우리 12의 가계부. 나는 손가락으로 왼쪽 칸을 가리켰다. 왼쪽이 내가 이 집에 쓴 돈. 관리비, 아이 학원비, 식비 명절, 재수, 의료비 공과금. 12 해합계 2억 760만 원. 남편이 입을 벌렸다. 오른쪽이 자기 월급 관련.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지난번 찍어둔 원천징수 영수증 사진이었다. 총급여 960만 원, 월 580만 원.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580과 350의 차이, 매달 230만 원. 144개월이면 3억이 넘어. 그 돈에서 어머니한테 보낸 200만 원, 최소 5년치만 해도 1억 2천이야.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한테는 빠듯하다고 하면서 생활비 30만 원 주면서 내가 학원비 내고 관리비 내고 밥상 차리고 명절 챙기는 동안 자기는 어머니한테 매달 200을 보내고 있었어. 남편이 손을 내리고 나를 봤다. 어머니가 힘드신 거 알잖아. 내가 아들인데 나는 이 집 아내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힘드신 건 나도 알아. 혼자 사시는 것도 알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나는 한 번도 몰랐어. 자기가 나한테는 월급이 350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 좋아. 근데 그러면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우리 둘이 같이 의논해서 얼마를 드릴지 정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말하면 네가 싫어할까 봐. 말했으면 내가 같이 생각해 봤겠지. 어머니 연금이 얼마인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신지, 우리 형편에서 얼마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 12해 동안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엑셀 화면을 다시 그에게 향하게 했다. 자기가 어머니한테 보낸 돈, 그 출처가 어디야? 우리 생활비에서 한 푼도 안 내고, 나한테는 월급이 350이라고 속이고, 아이 학원비도 내 카드로 긁게 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남편이 눈을 감았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건 알아.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근데 미안하다고 12회가 없어지지 않잖아. 남편이 눈을 떴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이런 일이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우리 둘의 결정이었어야 해. 근데 자기 혼자 결정했어. 나를 속이면서.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었다.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일단 두 가지 이야기할게.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하나, 앞으로 어머니 지원은 우리 둘이 의논해서 정한 금액으로만 해. 나도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싶어. 근데 내 동의 없이 매달 200씩 빠져나가는 건 더 이상 안 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이 집 생활비는 월급 비율에 맞게 다시 나눠.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다. 비율이라는 게 자기 580, 나 240 비율로 나누면 자기가 70% 가까이 부담하는 게 맞아. 지금까지처럼 내가 다 내는 건 아니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드리는 게 줄면 어머니가 실제로 얼마가 필요하신지 우리가 파악해야 해. 그게 먼저야.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거실 벽시계가 째까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확인해 볼게. 남편이 낮게 말했다. 어머니랑 제대로 얘기해 볼게.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래. 그리고 나한테도 결과를 말해줘야 해. 이번엔 나도 같이 알아야 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촉촉해져 있었다. 정말 미안해. 알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날 밤 남편은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안방에서 교재를 펼쳤다. 글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것 자체가 지금 내게 필요한 행동이었다. 이틀 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실제 필요한 생활비가 월 80만 원 정도래. 연금이 60 나오니까 부족한 게 20만 원이야. 나머지는 어머니가 그냥 쓰지 않고 모아놨어. 모아놨다는 게 7년치가 통장에 있대.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도 이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대. 내가 그냥 매달 보내니까 안 쓴 거 그냥 놔뒀다고. 그래서 앞으로 월 3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 어머니도 그게 맞다고 하셨어. 나는 수도를 잠그고 그를 바라봤다. 직접 대화했어? 응.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남편이 잠깐 시선을 내렸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당신도 자세히는 몰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뭐라고? 화내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앞으로 잘 지내자고 인사드리는 거지. 남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나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가워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받으셨다. 며느리야, 나 많이 잘못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진작 여쭤봤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셨다. 애 낳아서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너무 몰랐어. 앞으로는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하면 돼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짧게 흐느꼈다. 고마워, 며느리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깐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통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한 매듭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달부터 우리 집 살림이 달라졌다. 남편이 관리비를 내기 시작했다. 학원비 일부를 남편 카드로 바꿨다. 장은 같이 봤다. 주말 아침에 남편이 처음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모양이 영 아니었지만 나는 맛있게 먹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딸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아빠가 저녁 해줬어. 계란 이상하게 생겼는데 맛은 있었어. 나는 지하철 안에서 피식 웃었다. 2달이 지나고 나는 재무설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결과 문자가 온 날 나는 퇴근길에 혼자 케이크 집에 들렀다. 작은 딸기 케이크를 하나 샀다. 집에 들어오니 딸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 시험 합격했어. 딸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짜? 대박. 껴안아 오는 딸을 받아 안았다. 머리 위에서 아이의 샴푸 냄새가 났다. 남편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시험 합격했대. 남편이 식탁으로 나왔다.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어. 나는 케이크 박스를 식탁 위에 놓았다. 셋이 먹자.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지난번 이야기. 나는 불을 줄이고 그를 봤다. 나 많이 잘못했어. 그건 알아. 근데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번엔 진짜로.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러면 한 가지만. 뭐, 앞으로 돈 관련된 거 뭐든 나한테 먼저 말해. 크든 작든 결정하기 전에. 알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나도 노력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가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그걸 나도 알았고 남편도 알았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겨울이 시작됐다. 아파트 복도에 찬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40살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눈가에 주름이 더 생겼다. 근데 표정이 달랐다. 뭔가 한결 편해진 것 같은, 오래전부터 피곤해서 그게 원래 내 얼굴인 줄 알았던 것 같았다. 회사 동료가 물었다. 요즘 좋은 일 있냐고. 얼굴이 달라졌다고. 나는 웃었다. 그냥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메모 앱을 열었다. 다음 달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다. 재무설계사 자격증 등록, 딸이랑 주말에 전시회,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른 운동화 새로 사기, 시어머니랑 점심 한번. 작은 것들이었다. 거창하지 않았다. 근데 전부 내 것이었다. 지하철이 역에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고쳐 셌다. 플랫폼에 내리자 터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빠른 바람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계단을 올랐다. 지상으로 나왔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